오늘은 상명대 DNA 랩의 객원연구위원이신 황세운 연구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그 추석이 또 마침 딱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후에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이렇게 다루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네네, 좋습니다. 일단 연휴에 세계 가장 큰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코로나 확진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또 그 뭐죠, 미국 시장도 좀 내렸고 이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증시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사실 대선 흐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졌다 내지는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방향성을 확실하게 결정지어 버리는 뉴스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멘탈이 강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멘탈이 강하신 분들은 잘 이겨내시거든요. 뭐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뭐 내일이면 퇴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렇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퇴원 쪽으로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코로나19에 확진 걸렸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코로나19를 이겨냈다. 아, 이겨냈다. 네, 이겨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다 나처럼 코로나19 이겨내실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활용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이제 지지율 격차, 지금 한 10% 넘게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랑 10% 넘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러한 지지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줄이기 위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재료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격차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사실 이건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이제 격차가 좁혀졌다, 벌어졌다, 뭐 이런 양상에 따라서 주가가 거기에 따라 또 요동을 치는 모습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특별하게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은 조금 관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뭐 5차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논의들이 조금 이제 속도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약발이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기 부양책은 1차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1차, 2차, 3차까지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낸다고 보죠. 그렇지만 4차, 5차 이렇게 되면 그 약발은 보통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5차 부양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지지율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 내지는 얼마나 더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죠.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행동이 뭐 거침없이 자신 뭐 생각대로 행동하는 분이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그 보통 이 코로나 뭐 방역 캠페인 이럴 때 뭐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 스스로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조심하는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 과정, 정부의 정책의 스탠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정도의 대규모 역병 상황은 사실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정권의 존립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정부가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내지는 우리가 그런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를 내가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정책적인 노력들, 경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방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좋은 점수를 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국민들의 그런 이제 여론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그럼으로써 지지율 격차를 떨어뜨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에 대한 대응 과정만 놓고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그러니까 낙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이쪽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막판까지 그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사실 그 지난번 1차 이제 선거에서도 그 힐러리 후보랑 붙었을 때도 지지율 자체는 힐러리 후보가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경합 지역에서 극적으로 그거를 상황을 뒤집으면서 대통령이 당선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전략 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 바이든 후보와 그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질수록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격차율이 좁아질수록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친기업적인 정책을 보일 것이냐, 이제 또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냐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보통 보수 성향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화적인, 그래서 조금 더 성장 주도적인, 중심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의 민주당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진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련된 부분,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뚜렷한 그 정책의 그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친기업적인 성향들을 이제 제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기업의 세금 적극적으로 감면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세금, 이제 징수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이제 오바마 케어로 대표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적 복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담들이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규제,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도 많잖아요. 네.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당,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은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지고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증가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해서 더 많은 부양책을 제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이러한 이제 그 기업 규제 내지는 산업 규제와 관련된 스탠스의 뚜렷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격차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결국은 이게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시가 양쪽의 가능성을 다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뚜렷하게 민주당이 이제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가에 대한 반영은 이루어지겠지만 변동성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공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이제 바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쪽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그 대표적인 기업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또 강력히 지지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결국 그 얘기죠. 이제 일단 우리나라랑 미국은 일단 발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발전을 이제 원전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 원전 중심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굉장히 강국입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에서 소요되는, 쉽게 말하면 산업용 전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제조업은 다 미국 밖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산업용 전기에 대한 수요가 강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가거든요. 제조업 기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정용 전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용 전기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용 전기 대량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연 현재와 같은 그런 태양광 내지는 풍력 내지는 그 기타 여러 가지의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이러한 산업용 전력 수요를 우리가 충분히 맞춰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해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견해는 산업용 전력을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 이런 방식의 발전 방식으로 맞춰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큰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재의 태양광 발전 수준 내지는 기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두터운 그 산업용 전력 수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방식으로 전력 발전 방식이 바뀌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복제되어서 나타나기에는 분명히 뚜렷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양 국가 간의 그 산업 구조,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한 그린 정책들, 물론 우리나라도 그린 정책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맞죠.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 시기와 속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그 하나의 그 변동성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불확실 요인으로 이제 지금 10월, 11월 장을 좀 어둡게 보는 전문가들의 그런 하나의 그 요인인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변수가? 일단 올해 남은 기간까지 가장 큰 변수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잡을 것이냐 또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이 잡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역시나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소식들은 간간히 이제 나오고 있죠. 뭐 임상을 몇 차까지 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백신이 점차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은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백신 개발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게 본격화되어야만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이제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나 중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은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그 신뢰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메인스트림 경제권에서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공식화된 내지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스라고 이제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확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100명 넘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반복 현상은 앞으로 아마 거의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또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 내지는 자영업자들의 그런 이제 그 경영 활동 내지는 영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지표의 개선들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코로나19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확산 내지는 이제 안정화되어 가느냐가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올해 12월 달까지 남은 기간 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더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그러면 뭐 이 경제 지표는
뭐 더 좋아질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고용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고용지표는 결국은 이제 가계의 미래 소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지표가 안정화되는 모습, 고용률이 늘어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그래야 가계가 비로소 이제 미래 소득에 대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요. 지갑을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지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의 고용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국가인 거잖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수출 국가는 중국입니다만, 중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려면 결국은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열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9월달 이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8월달은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9월달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지금 이제 비농업 부분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비농업 부분에서 지금 66만 개 정도 일자리가 지금 창출되는 걸로 지금 이제 숫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80만 개를 넘을 거라고 봤었는데 그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이전에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6만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은 수치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결국은 미국 경기의 회복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지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고용지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 그렇지 않아도 추석 연휴 전서부터 이제 조정기가 좀 있었잖아요. 나스닥도 네네. 좀 빠지고 네네. 한국 시장도 좀 출렁였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불확실성, 변동성에 의해서 앞으로 더 빠질까요? 아니면 더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뚜렷하게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증시 주변 환경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유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부동자금, 유동성 자금들은 증가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 연준도 제로 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를 할 거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현재의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중 유동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자금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좀 길게 보면 증시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서, 이게 속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서 이러한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투자자 스스로가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은 불가피하다, 조정 기간이 찾아오는 거는.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의 조정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저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더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지지율이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낸 대통령이다 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가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들을 더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정의 폭이 조금, 그러니까 주가 하락의 폭이 조금 관찰될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 주가가 좀 빠졌다 싶으면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은 미국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큰 폭의 조정 장세가 올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이고요. 조정은 계속해서 이제 시키면 소규모로 계속해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은 당분간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방어적인 전략으로 이제 선회를 하시는 게, 유지를 하시는 게 당분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어떤 장이 펼쳐질 네,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조정은 있겠지만 큰 폭의 조정이 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최대 한 10% 내외 정도의 조정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대규모 조정 장세가 오기는 어렵죠.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 유동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으로 가려면 이제 큰 손들 말고 근데 일반적인 이제 서민들, 개인 투자자들도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경로들이 상당 부분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갭 투자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자금 유입에 의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그 수급 차이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들이 현재는 상당 부분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로 밖에 넘어올 데가 없다.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하면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